민주당은 지금 현실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꼭 보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원래라면 이제 그런 임명 때부터 무조건 한동훈은 안 된다였는데 제가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가 진짜 법사위 그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청문회 준비가. 그리고 결국 보셨지만은 굉장히 약간 조롱성도 많이 당하고 참패했다라는 게 바깥의 의견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진짜 한동훈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한동훈은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임명을 그냥 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나? 뭐 이 둘이가 좀 연계돼가지고.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추적기. 메인 뉴스 안 나오고 조간신문 안 나오고 부장 모르고 뭐 국장 보도본부장 뭐 다 몰라. 그다음 데스크 꿈도 못 꾸는 나만의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 돌아왔어요.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용 기자, 민주당 출입하는 SBS 고정현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곽재용 기자는 당에 남기로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네. 국회에서 여야를 다 여야 다. 네. 용산 안 가시고? 예, 용산은 다른 기자가 가시고요. 그렇구나. 하긴 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제 또 국회 중요하죠. 자, 일단 오늘 할 게 많아요. 당청 관계해야 되고 뭐 여야 협치부터 한덕수, 인준에 이거 너무 많은데?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일단 스피드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이거 OEM이네. 주문자 생산 방식 출연 패널 요청 질문. 저거요? 요거 첫 질문 요건데 고 기자가 꼭 물어봐달라고 했다. 여야 바뀌었는데 적응이 잘 되냐? 나 정말 계속 여당 하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여당을 하고 싶다고는 아니고 진짜 야당 기자가 되니까 단 하루 아침에 실감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그때는 뭐 다 바쁘죠.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다 바빴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문자가 딱 국민의힘에서 하나가 보내더라고요. 당정 회의가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 민주당 기자들이 챙기던 거였거든요. 당정 회의라는 거는 당과 정부의 회의, 대한민국 의사 결정을 거의 뭐 종합해서 다 하는 최고 회의. 이걸 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했던 건데 하루 아침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여유롭게 천천히 씻고 차 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여당일 때는 그거 챙겨야 되는데 이제 야당이니까 그거 아침부터 뭐 뉴스가 있겠어. 그게 아침 7시 30분에 하거든요. 거기 당정회의는요. 당내 각 당의 최고 회의는 뭐 9시 10시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피곤했는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겠다. 좋습니다. 아침 1일 3. 요거네. 알겠어요. 진짜 그 여야가 바뀌면 진짜 출입 기자들의 업무를 우두두 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사실 여당이 좀 일이 많은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정책 의사결정을 다 여당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아무리 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 양당 구조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상 아젠다 세팅을 여당에서 주로 하게 되고 야당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 노평 약간 따라가게 되는 성격이 있죠. 지금 아까 제가 당청 관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입에 익어서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당청이 아니야. 이제는 청와대가 없어져가지고 진짜 당용 관계라고 해야 되는지 뭐 기자들은 용궁 이렇게도 부른다며요. 용궁 용화대 기화가 용? 없으니까. 용궁 괜찮은데 용궁? 좀 부정적 이미지인가 용궁은? 비아냥 느낌이. 그렇죠. 그렇구나. 죽을 뻔했을 때 갔다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용궁 그런 표현을 속으로 많이 쓰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용궁. 궁궐에 또 안 좋은 폐쇄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용화대? 용화대는 또 기화가 없다고 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없지. 하여간 빨리 그 국민 공모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일단은 용산이니까 용으로 해가지고 당용 관계라고 할게요. 원래 대한민국 정치에서 풀 수 없는 숙제가 그거잖아요. 당용 관계는 긴장 관계가 맞냐, 원팀이 맞냐.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사실 인연이 오래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여소야대 전국이고, 그래서 당용 관계가 왠지 다른 정부와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 간의 어떤 인적인 접점 이런 뭐 인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지지율을
더 중요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 이를테면 보통 정부 출범 초반에 허니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여야 관계도 그렇고 당정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처음에 보통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실리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했던 것보다 훨씬 한 70% 80% 높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대선 결과가 너무 박빙이었던 것도 있고 또 약간 말하자면 뭐 어떤 이념적인 의견의 양극화 뭐 그런 현상 때문인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범 초기에 지금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 기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정 관계에서도 뭐 아주 뭐 밀접한 허니문 약간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뭐 친구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당 지도부와 지금 대통령실 간의 관계가 뭐 아주 밀접하게 붙어서 뭐 이런 허니문 밀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지금 나타나는 현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땠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추미애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간 밀월 관계가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그랬나? 추미애 대표는 이후에 뭐 법무장관 할 때도 그렇고 당시 대표일 때도 그렇고 뭐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뭐랄까요 가장 앞장선 지지자 뭐 약간 거의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출범 초기에 있는 사실 이제 상당히 밀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당정 관계랑은 양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지율이 대한민국 정치에선 깡패입니다. 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 이 여당도 대통령을 받들어서 함께 하자 뭐 이렇게 밀월 관계가 되는 거고 지지율이 낮아질수록 임기 후반이 갈수록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보듯이 탈당해라 우리 당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후반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당청 관계, 당정 관계가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보면 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한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요거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본인이 대신 사과를 했어요. 이게 재정 상황상 공약을 완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걸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은 사과하지만 사실 말하자면 정부 출범 바로 이튿날에 공약을 굳이 안 지킨 걸 끄집어내서 본인이 사과를 했다. 이게 물론 뭐 대놓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건 아니지만 뭐 이것도 허니문의 당정 관계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제 그거랑은 다른 정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 그러면 이준석 대표 거기 참석 오늘 신문 보니까 사진 없더라고요 사진에. 네네. 근데 물론 원래 당 대표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 관련 당정인 경우에는 이게 예산안은 원래 이제 국회에서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뭐 이렇게만 사실 그 두 명이 핵심 파트라서 그건 이상은 아니구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뭐 사실 윤석열 정부 첫 당정이라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는 뭐 당대표와 같이 가서 이를테면 직접적인 어떤 실무 논의엔 참여를 안 하더라도 뭐 같이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사실 이런 건 할 수도 있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요것도 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이제 고위는 아니구나. 당정협의. 네네. 고위 당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좀 만들어낸 개념인데 일요일 밤마다 총리 공간에서 진짜 대한민국 높은 사람들만 한 4-5명 모여가지고 멋있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뭐 당 대표, 민주당 대표, 원내 대표 이렇게 딱 한 4-5명만 모여서 의사결정을 탁 해서 다음날 월요일 날 자기들이 협의 안 한 것처럼 살짝 얘기를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일요일 날 밤에 이건 이제 민주당이 자기들이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할지는. 이거 있어 보이는데요. 고위 당정청 협의 딱 총리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여당 기자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 취재 진짜 안 되거든요. 그렇겠다. 무슨 국무총리를 어떻게 취재를 할 거고요. 비서실장 어떻게 취재를 할 겁니까? 근데 자꾸 위에서는 취재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그 앞에 계신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조영 기자는 나 이제 그거 안 해서 너무 좋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취재가. 그렇겠다. 알겠습니다. 맞아. 그 여기 어제 아까 얘기했던 당정협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손실 지원금을 지원한다. 요게 골자고요. 그다음에 최소. 예.
그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인수위 단계에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했던 내용은 이거랑은 좀 차등 지급을 하고 아마 맥스 600만 원 정도로 약간 조정이 됐는데 네. 어제는 이걸 다시 이제 대통령 공약대로 원상 복구를 시켰다는 정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 규모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그 2차 추경안 규모가 이제 지방정부 뭐 재정지원분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59조를 조금 넘는 이제 이런 규모로 그 가닥을 잡았습니다.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무회의. 이 국무회의가 성원이 되려면 원래 지금 그 국무회의 헌법에는 국무회의 구성이 15인 이상 그 장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장관이 18자리가 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2자리를 합치면 20명이라서 서울시장까지. 서울시장은 원래 그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결권 없어요. 예,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옵저버. 예, 그러니까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고 이렇고 그래서 국무위원이 총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20명인데 예. 10명 넘어야 되는 거네. 과반이니까 11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지금 7명이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이 됐고 그래서 8명이고 총리는 아직 인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원이 8명이고 3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오늘 장관 임명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일부만 이렇게만 답을 하고 들어갔다고 해요. 야, 그 못 보던 풍경이다. 대통령 출근한테 대통령님, 장관, 일부만 빠르게 갈게. 그러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인수위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지 답변이 오는데. 저도 대충 감은 와요. 손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로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점쳐지기로는 아마 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들 가운데 뭐 외교부 박진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후보자 아마 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아마 외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있고 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선거 관리해야 되니까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를테면 한두 명 뭐 더 말하자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은 부적격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보다는 반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명을 더 임명을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장관에서 임명된 장관으로만 채워서 국무회의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2명 정도만 임명을 하고 한두 명은 그냥 문재인 정부 장관들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중에 그분들은 괴롭겠다. 꽂아놓은 불이 자른데 완전히. 근데 뭐 이제 이를테면 뭐 정치인 출신 뭐 민주당 의원 출신 이런 뭐 아직 남아 있는 분들 중에 뭐 이를테면 권실승 장관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 중에 이를테면 뭐 지금 뭐 국토부 노영욱 장관은 원래 기재부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라든지 뭐 산업부 문승욱 장관, 뭐 여성부 정영애 장관 이런 분들 관료 중에 출신들은 또 뭐. 관료 출신들은 사실 다 아는 사이거니까 또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니까요. 늘공들은 그러네요. 한두 분을 이렇게 그 모셔서 이제 국무회의 성원을 채우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국회 이제 산자위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랑 후보자랑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 여부를 나누거든요. 10시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채택이 되면 곧바로 임명해서 이 플러스 2를 채워서 국무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있다고는 하네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서 뭐 그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온 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합의를 해서 하자라고 물밑에서 조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청문회 이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해 충돌도 있었고 뭐 증인 채택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목소리가 커졌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곽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현 정부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통령 출퇴근길에 길게 얘기 안 해도 한마디씩라도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좀 좋은 것 같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 생각을 짧게나마 그래도 들을 수는 있으니까. 예, 뭐 쭉 앞으로 뭐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다만 인수위 때도 해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당시엔 윤 당선인이 처음에는 막 기자 질문도 받아주고 막 기자실에도 막 들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바쁘시니까 처음만큼 그런 열의는 안 보여줬는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이제 취임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러셨을 거라고 이제 좋게 선회를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쭉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도 들으면은 대통령 생각을 현안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도 청와대 출입한다고 해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질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엄청난 변화긴 하죠. 그리고 또 뭐 수석 비서관이나 뭐 이렇게 실장들 출근할 때라도 현안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듣고. 근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이슈가 있을 때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끝까지 좀 가시기를 기대로 기원을 해볼게요. 요거 좀 볼게요.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 네. 후보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심정적으로는 무조건 부결인데요. 심정적으로는 부결. 그건 안 된다. 우리 눈높이, 우리 국민 눈높이 안 맞다. 제 눈높이 안 맞는 건 아니고 민주당 눈높이 안 맞나 봅니다. 예. 안 된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당내에 이거 괜히 발목 잡기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버리면은 새 정부 출범인데 초대 국무총리를 인준을 안 해준다 이런 발목 잡기 프레임을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갇혀버리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우리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까지 계속 아마 쓰고 싶지 않은 프레임일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총리는 좀 인준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당내 의견이 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적격보다는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데 인준 찬성 반대하면 또 인준 찬성이 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항상 그 질문 문항에 따라서 맞아.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맞아. 그걸 감안 안 해. 마음에는 안 드는데 통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심정을 해정부 가지신 분들이 또 많기 총리니까.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의원총회 한다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뭐 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결정이 됐나요? 좀 아까 그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안 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그 이수진 원내대변은 비례대표 이수진 대변인. 그렇죠. 예, 그렇죠.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 이번에 청문회 이수진. 아니고요. 두 분이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드려야 돼. 네, 네, 맞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아니 일단은 일단 국회 본회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일단 날짜부터 잡고 네. 나서 우리도 민주당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의원총회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총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강경파 소위 말하는 강성 의원들 나와가지고 부결 막 이러면 또 부결로 결정 완박 국면에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 또 뭐 큰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면 또 활발히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곽 기자 그런 얘기하잖아요. 한국 정치도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면 가장 지금 문제가 많다고 제기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빼면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래 정호영 후보자 뺐으니까 우리가 총리 해줄게라고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좀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공을 민주당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흐름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주면 계속 줘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 1타겟으로 꼽고 있는 거는 사실 정호영 후보자도 정호영 후보자지만 한동훈 후보자이기 때문에요. 그 정호영 후보자를 만약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내줬을 경우에 그러면 바로 이제 화살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호영 후보자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나 지금 뭐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 이제 임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서 일단은 지금 제외를 하지 않겠냐는 기류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실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꼭 보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원래라면 이제 그런 임명 때부터 무조건 한동훈은 안 된다였는데 제가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가 진짜 법사위 그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청문회 준비가. 그리고 결국 보셨지만은 굉장히 약간 조롱성도 많이 당하고 참패했다라는 게 바깥의 의견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진짜 한동훈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한동훈은 내줘야 할 수도 있다. 임명을 그냥 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나? 뭐 이 둘이가 좀 연계돼가지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 공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실패에 가깝게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서관 인사 대통령 비서관 인사들 중에서 요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네. 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던데 곽 기자 SNS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거 SNS에 썼던 글 중에 이제 그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뭐 이를테면 뭐 정부가 밀린 화대를 받으라는 거냐 뭐 이런 정말 약간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론의 비판이 특히 정치권에서 야당의 비판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뭐 내가 과거에 그런 썼던 글을 사과한다면서도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동성애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뭐 정신병이라고 생각한다, 뭐 치료받을 수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 담당하는 직무가 이를테면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쪽 뭐 산업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던 간에 뭐 사실은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쪽 일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담당하신 업무가 하필 또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서 이 과연 적절하냐 시민사회로부터 계속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약간 그 용산에서 약간 여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30초 짧게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하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 단일화 한답니까? 오늘 토론회가 저녁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침에 김현정 그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제 생각엔 말이 약간 꼬인 것 같지만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는 시선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원론적인 얘기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줬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많이 나서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국회 정보 보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정현 기자, 박재영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